네,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렉터랩스라는 스타트업 공동창업자이자 대표 이도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AI for the Next Era of Visual Media라는 주제고, 흔히 요즘 발전하고 있는 이미지 비디오 생성 AI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모두의 연구소에서 플립스쿨이나 랩이나 이런 거 참여해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죠? 여기에서? 네, 많은 분들이. 네, 사실 제가 7년 전에 AI 처음 공부할 때 플립스쿨에서 공부하고 랩에서 활동했었는데, 그때 모드콘 처음 보면서 연사님들 보면서 좀 꿈을 많이 꿨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사실 디렉터랩스라는 회사는 저희가 몇 개월 전에 창업한 신생 회사라서 아직은 알려지진 않았고, 저는 좀 다른 이름으로 조금 더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런웨이의 한국 최초로 AI 엔지니어로 가서 젠3나 젠4 같은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모델 만들었던 일을 했었고, 그 전엔 한국에서 카카오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AI 리서처 그리고 팀 리드로 활동하면서 지냈었고, 이외에도 CBPR이나 다른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AC나 리뷰어 활동을 하는 등 산업계 리서처 중심이지만 아카데믹하게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최근 미디어 관련된 AI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2년에 제품으로 출시되진 않았지만 카카오브레인 내부에서 만들었던 가장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한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었는데요. 뭔가 리얼리스틱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것들이 많고 굉장히 저해상도의 시간도 짧은 비디오를 생성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초에 특히 소라 모먼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갑자기 오픈 AI가 소라라는 모델을 출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먹었고, 그 당시만 해도 안 될 것 같은 비디오 생성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젠4라는 모델을 제가 좀 맡아서 했었는데, 런웨이라는 회사에서 이제는 단순히 된다의 가능성을 넘어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고, 특정한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씬들을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짧은 영상이겠지만 이런 영상 기술은 짧은 영상들을 만드는데 국한되지 않고 이젠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데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젠4 모델을 출시하면서 저희 내부에서, 런웨이 내부에서 만들었던 짧은 영상인데,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이제 단순히 짧은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10초, 20초를 넘어서 분 단위의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영화처럼 이제 샷과 샷 사이의 컨시스턴시, 스타일도 컨시스턴트하고 오브젝트도 컨시스턴트한 영상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단순히 신기한 모먼트를 넘어서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기술로서 자리 잡고 많은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후라서 졸리실 텐데 끝까지 볼까요?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여기 나온 모든 비디오들은, 픽셀들은 전부 다 AI로 만들어졌고요. 결국 크리에이터가 어떤 인물들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어떤 스토리, 어떤 플롯을 전달할지 먼저 결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비디오들을 만들고, 컷 편집은 AI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한 영상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보는데 어려움 없이, 어색함 없이 우리가 볼 수 있고, 캐릭터들도 샷 그리고 씬에 걸쳐서 컨시스턴트하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있고요. 네, 보여드렸다시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AI가 비주얼 미디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주제는 5가지 메시지고요. 테크니컬한 디테일은 없고, 첫 번째는 뉴럴 스케일링 로우 관련한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비디오가 세계 하나의 프로젝션 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AI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나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과연 AI가 매직 버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발전해야 된다는 5가지 메시지를 오늘 준비했고요.
먼저 이런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가능한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스케일링 때문입니다. 즉 스케일링이란 단어가 우리가 AI 모델을 개발할 때 가장 필요로 한 요소고 지금 제너레이티브 AI의 현 주소를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스케일링 결국 뉴럴 네트워크를 스케일링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결국 크게 세 가지 파라미터, 컴퓨트, 데이터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모든 것들을 스케일링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은 2019년에 리처드 서튼이 보여줬던 The Bitter Lesson이라는 주제인데요. 즉 우리가 1960년대부터 계속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장 빠르게 significant한 진보를 이뤄낸 것들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즉 인간 리서처들은 계속 우리의 지식들, 이렇게 하면 모델이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런 태스크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지식들을 계속 AI에 주입하면서 모델을 발전시켜 왔는데 결국에 그런 발전들은 short-term improvement는 만들어내지만 long-term으로 바라봤을 땐 결국 단순한 아이디어에 계산량을 더 많이 투여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좀 철학 아래에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왔고 특히 언어 모델에서 많은 성공을 이뤘었는데 정확히 한 3년 전에 이런 이미지 비디오 생성 모델에서도 트랜스포머 구조를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디테일들을 논하진 않겠지만 결국에 이 X축이 트레이닝 컴퓨트, 즉 어떤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계산량 그리고 Y축이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계산량을 계속 늘릴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 색깔이 바뀌는 것들은 모델 사이즈가 커지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컴퓨트를 늘릴수록 모델 사이즈를 점점 더 늘려줘야만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즉 계속해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컴퓨트를 늘리는 것에 더해서 파라미터도 계속 스케일링을 해줘야 된다라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이미지 비디오 도메인에서 나왔고요. 예를 들면 아래 방향으로 가든 오른쪽 방향으로 가든 계산량이 늘어나는 방향인데 계산량을 덜 쓸 때보다 계산량을 무조건 어떤 방향으로든 더 많이 써주는 게 성능 향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3년 전에 첫 번째 좀 학술적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첫 번째 저자인 피블이란 친구가 소라를 리딩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이닝 씨에는 NIU에서 일하고 있고 나노바나나나 이런 모델들도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이 퀄리티 데이터입니다. 뻔한 얘기지만 결국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서 나온 얘기는 결국 데이터셋 사이즈를 늘리면 늘릴수록 성능이 좋아지는데 특히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늘릴수록 성능이 많이 좋아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를수록 데이터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파라미터를 늘리거나 아니면 옵티마이저를 늘리거나 이런 연구들을 사실 AI 리서처들이 많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스케일링을 할 때 학습이 잘 되는 기울기를 바꿀 수 있는 건 데이터가 유일하다는 실증 결과도 나왔습니다. 즉 파라미터를 늘리고 컴퓨터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퀄리티를 늘리는 게 어떤 모델을 개발할 때 급격하게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실증적인 연구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리2라는 연구에서 오픈AI에서도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잘 가공하는 것을 넘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레이블도 신테틱 데이터라도 계속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컴퓨트 그리고 데이터를 스케일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왔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단순히 이미지, 비디오, 3D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비디오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발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었을 때 이 뉴럴 네트워크가 세상을 이해하게 만들고 싶고 상상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AI가 상상을 다 할 수 있다면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는 머신을 만들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이런 걸 만들려면 결국에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AI가 이해하는 방식은 제 생각에는 이런 방식이겠죠. AI 로봇이 이제 나와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세계를 이해하고 일들을 겪으면서 학습 데이터를 모으고 인간처럼 사실 인간이 그렇게 발전을 해왔고 진화를 거듭해 나가면서 수세기에 아니면 수십 세기에 걸쳐서 많은 학습 데이터들을 우리 뇌에 축적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플라톤인데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우리가 결국 어떤 AI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없다면 어떻게든 결국에는 AI가 볼 수 있는 건 이 실제 세계가 아니라 동굴의 우화처럼 벽에 비춰진 세계의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즉, 세계의 그림자를 보면서 세상을 이해할 때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지가 두 번째 퀘스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적인 결과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고 데이터를 늘리고 파라미터를 늘릴수록 결국에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델들이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수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스케일링하고 파라미터를 스케일링하게 되면 결국에 어떤 뉴럴 네트워크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지가 결국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미지 데이터들도 많이 중요하고 지금도 나노바나나 같은 모델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지 데이터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이미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프로젝션이긴 하지만 움직이지 않은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존재하는 시간의 흐름이나 어떤 3D 레프레젠테이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양은 많지만 학습시키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3D 월드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3D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뉴럴 렌더링이나 아니면 3D 제너레이션 아니면 라이다 같은 센서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리얼 월드를 학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단점은 데이터가 너무 비싸고 스케일링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그 중간에 있는 게 전 비디오라고 생각하는데 비디오는 사실 인터넷에 존재하는 90% 용량 이상이 비디오 데이터라고 알려져 있고 비디오는 여전히 평면상의 프로젝션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3D 오브젝트의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시간의 흐름 등을 정확하게 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디오 데이터를 충분히 스케일링을 한다면 단순히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넘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 생성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디오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스케일러블한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이미지 모델도 학습시켜보고 3D 모델도 학습시켜보지만 결국에 많은 회사들 그리고 많은 모델들이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첫 번째 발견과 같이 이 비디오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는 AI를 계속해서 스케일링을 해 나가면서 거대한 AI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런웨이에 있을 때 2024년에 만들었던 모델이 소라 바로 이후에 젠3 알파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사실 작년 영상인데 제가 최신 영상을 가져오려다가 작년 영상을 가져왔는데 이미 작년 영상만 해도 품질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요. 결국에 비디오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굉장히 큰 라지 스케일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트랜스포머를 학습하게 된다면 단순히 아까 보셨던 짧은 영상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씬, 또 빠른 무브먼트 그리고 다양한 환경 그리고 그걸 넘어서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상상까지 AI가 만들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빠른 무브먼트도 사실 작년에 이미 완성됐고 동물에서부터 자연 환경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 월씬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었고요. 아니면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도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하이 퀄리티의 다양한 씬의 캐릭터들 그리고 특정 인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영상 보는 게 더 재밌으시죠? 네, 이 영상은 제가 런웨이에 있을 때 런웨이 크루들이랑 다 같이 만든 영상이고요. 모델 출시 전에 뭔가 생성 축제 같이 계속 저희가 생성하면서 잘된 것들을 짜집기해서 만들었고 제가 만든 영상도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런 하이 퀄리티 비디오를 만드는 걸 넘어서 특정 프롬프트를 주고 실제 세상을 이해한다면 다양한 컴포지션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씬에서도 다양한 오브젝트가 나오는 것들을 뭐 자유롭게 렌더링 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결국에 뭐 비결은 너무 간단하죠. large scale data, large scale parameters, and large scale GPU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약간의 휴먼 리소스를 갈아 넣는다면 되게 좋은 제너러티브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갈려 나가는 사람 중 한 명이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단순히 어떤 하이 퀄리티 샘플들이 체리픽된 것들도 분명히 맞지만 같은 텍스트 프롬프트의 오브젝트를 바꾸거나 씬을 바꾸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씬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결과들도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지 스케일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실제로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퀄리티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많은 산업에서도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메시지, 여기까지는 뭐 그래 스케일링 하니까 잘 된다라는 얘기인데, 세 번째 이야기는 비주얼 미디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턴트라고 부르죠. 즉 텍스트 프롬프트는 너무 추상적인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결국에 AI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프롬프트는 너무 어려운 인터페이스고 더 나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이미지너리라고 말하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뭔가 상상력, 시각적인 상상력을 비주얼 이미지너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텍스트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너무 어려운 도구고 추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런 추상적인 인터페이스가 AI가 학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즉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쉬운 문제를 잘 풀듯이 텍스트로부터 비디오를 만드는 게 인간에겐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AI가 배울 수 있다면 더 쉬운 태스크는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텍스트가 인간한테 좋은 도구가 아니라는 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님이 스토리보드를 자세하게 쓰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런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들도 텍스트 프롬프트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씬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시각적인 정보들, 그리고 좀 더 완벽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이렇게 휙 돈다, 아니 이쪽으로 돈다, 아니면 욱 이런 소리로 낸다,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우리는 텍스트 프롬프트로 영화를 만들지 않고 많은 더 좋은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그 다음 스텝으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단순히 텍스트 기반의 비디오 이미지를 만드는 큰 모델을 만드는 걸 넘어서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원하는 컨트롤을 하면서 비디오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들을 작년부터 계속 많은 연구진들이 해오고 있고요. 근데 그냥 그림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텍스트 프롬프트가 우리가 말하는 인스트럭션이고 제너레이티브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떻게 존재하고 결과는 비디오나 뭐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비디오가 나오는데 여기에 에디셔널한 인풋, 즉 컨트롤 요소를 어떻게 추가할지 이렇게 어떤 블랙박스라고 상상하고 여기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미지를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이미지는 먼저 주어지고 여기에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주면 비디오를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같은 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씬인지 더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정확히 이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만 텍스트 프롬프트로 인스트럭션을 하게 되는 좀 더 직관적인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뭐 첫 번째 이미지를 인터페이스로 둘 때 첫 번째 프레임이 아니라 라스트 프레임을 컨디션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라스트 프레임을 컨디션으로 주고 이게 어떤 식으로 완성될지를 상상하게 AI한테 시키면 다양한 영상들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즉 실제로 이런 모델들이 제품화됐을 때 텍스트 프롬프트로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지 프롬프트로 뭔가를 만드는 비중이 5배 이상으로 더 많을 정도로 실제로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고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프롬프팅하는 게 훨씬 더 인간에게 직관적인 UI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은 너무 직관적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땐 뷰포인트를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카메라가 어떻게 이동할지 좀 더 엔지니어링하게는 카메라 포즈들을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입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텍스트 프롬프팅을 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카메라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씬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추가적인 인풋으로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주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구조 비디오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놀라운 점은 카메라를 우리가 이동시킨다는 건 결국에 3D 씬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비디오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3D 데이터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비디오 데이터만 본 모델이지만 충분히 3D 월드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고 있고 이걸 잘 컨트롤하게 되면 비디오 모델만으로도 3D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거나 3D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증거들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최근에 지니3라는 구글 딥마인드에서도 비슷한 일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카메라 포즈가 실제로는 카메라 포즈지만 그냥 우리가 방향키로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추가적인 컨트롤을 넣게 되면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이런 일종의 시뮬레이터가 돼서 단순히 텍스트 프롬프트를 주고 원하는 샷을 10초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지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게임하듯이 그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렌더링되는 결과를 비디오로 받아들일 수 있게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도 있게 됐습니다. 또 이외에도 모션을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인데요. 단순히 그냥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국한되지 않고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를 컨트롤로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역시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이미지에서 시작했을 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릴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릴지는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마스킹을 하고 정확한 디렉션을 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실제로 모델을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비디오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비디오 에디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비디오를 입력으로 주고 어떤 프롬프트를 주면 거기에 맞는 씬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각도에서 본 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비디오 자체를 에디팅할 수도 있고 뭐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다른 스타일의 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전에 있었던 단순한 비디오 에디팅이나 편집을 넘어서 비디오가 입력으로 주어지고 거기에 인스트럭션이 더해졌을 때 새로운 비디오가 나오는 구조라고 이해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 모션 캡처 as 인터페이스, 즉 가장 좋은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직접 연기를 하거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걸 따라서 비디오를 만들게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큰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주어진 상태에서 약간의 데이터만 모아서 파인 튜닝 한다면 빠르게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많은 인터페이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게 되고 하나의 영화를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에 라지 스케일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든 이후에는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하고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은 AI 리서처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제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너무 잘 돼서 이제 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AI is changing everything how we create visual media. 우리가 비주얼 미디어를 만드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치 이제 딸깍 한 번이면 만들어지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집에 가서 이런 매직 버튼을 이제 생겼으니까 AI라는 매직 버튼 누르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고 이제 오스카 가서 상 받으면 되겠죠? 아무도 웃진 않으시네요. 네. 근데 사실 AI가 사실 제가 런웨이에 있을 땐 딱 여기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AI가 너무 잘 되니까 빨리 서브스크립션 하고 제품 구매를 해주세요. 에서 끝냈는데 사실 현실은 AI는 매직 버튼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실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레딧에서 이런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데요. 뭐 Does AI image generation suck or do I suck? 뭐 이런 질문들도 올라오고 실제로 많은 컨텐츠들이 잘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전히 AI 모델을 슬롯머신으로 사용하고 있고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실제로 예전 저희 팀원의 디렉토리인데 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50번 이상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만들었던 이미지들도 다 수많은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 우리가 어떤 AI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을 당하면서 슬롯머신에서 마치 도박하듯이 좋은 퀄리티가 나올 때까지 누르고 있는 게 실제로는 현실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AI 모델을 만들고 좋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듯이 여전히 좋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매직 버튼은 되진 못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의 똑똑한 버튼이 될 수는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VFX 효과를 우리가 실제로 집어넣을 때 단순히 AI 모델한테 맡기는 게 아니 모든 걸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떤 씬이 있었을 때 포그라운드는 따로 마스킹하고 백그라운드만 이미지 AI를 이용해서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한 후에 다시 합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워크플로우지만 VFX 효과를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생동감 있게 넣을 수 있게 됐고요. 실제로 블렌더라는 3D 모델링과 비디오 투 비디오 모델을 결합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컨트롤러빌리티가 나옵니다. 즉 단순히 텍스트 프롬프트 넣고 어떤 비디오 넣고 막 제너레이션 버튼을 갈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컨트롤 요소를 정확하게 모델링하고 그 위에 AI를 렌더링 머신으로 사용했을 때 프로페셔널하면서도 훨씬 더 노동이 덜 들어가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실제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워크플로우들이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사실 안드레아 카파시가 발표했던 소프트웨어 is changing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데요. 즉 이전엔 우리가 만들었던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고 컴퓨터에 실현을 해서 모든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디터미니스틱 펑션이었는데 소프트웨어 2.0 시대에선 뉴럴 네트워크가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돼서 어떤 기능들을 실현을 해주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안에 존재하는 어떤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코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고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그 버튼을 소프트웨어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의 큰 소프트웨어가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스텝으로는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LLM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시대까지 오고 있고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는 어쩌면 지금 저희가 소프트웨어 2.0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1.0은 정말 포토샵 전 잘 못하는데요. 많은 로우 레벨 툴 체인들을 이용하고 각각의 툴들은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로우 레벨 툴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었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2.0에서는 더 좋은 버튼, 되게 똑똑한 버튼이 들어가서 기존 소프트웨어 툴과 AI 모델을 결합해서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노동을 훨씬 더 줄이면서도 프리사이즈 컨트롤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현재까지 일어나는 일이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2.0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3.0을 만드는 일이고 그게 제 생각에는 AI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자리 잡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는 검색 서비스만 보더라도 야후, 구글, 챗GPT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결국 우리는 UI를 훨씬 더 심플하게 하면서 훨씬 더 기술을 이용해서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도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 아래에서 기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깰 수 있습니다. 즉 이건 AI 얘기는 아니지만 프로페셔널 소프트웨어는 많은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버튼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UI는 복잡해지지만 캔바나 캡컷 같은 간단한 툴들은 논 프로페셔널을 위해서 핵심 기능을 조금만 만들어서 UI를 심플하게 만들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는데요. 실제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이제 매직 버튼은 아닌 인텔리전트 버튼이 소프트웨어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UI는 복잡하고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도 UI는 훨씬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인텔리전트 또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단순히 모델의 인터페이스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구글에서 나온 AI 스튜디오 보면 많은 웹사이트를 다 AI가 코딩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즉 AI가 코딩을 잘한다는 건 단순히 웹사이트를 만드는 걸 넘어서 모든 기능들을 다 만들어 줄 수 있고 소프트웨어 자체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예시는 이미지를 주면
AI가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이 이미지를 3D 복셀 애니메이션까지 추가해서 만드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안에는 AI 모델이 들어가진 않고 전부 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짜져 있습니다. 즉 이젠 단순히 이런 복잡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복잡한 툴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심플한 UI에서 우리가 프롬프팅하고 AI 모델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 수 있는, 즉 소프트웨어 자체를 리빌딩할 수 있는 시대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건 저희가 간단하게 해본 예시인데 여기에서 라이트닝 글자가 깨졌네요. 라이트닝을 바꾸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복잡한 툴들을 찾아서 마스킹을 하거나 기능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AI가 그냥 그걸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형태로 UI는 심플해지면서 훨씬 더 복잡하고 개인화된 기능을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AI 모델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덕트 엔지니어, 디자이너, 아티스트 다 뽑고 있고요. 그래서 연락 많이 주시면 홍보 5초만 했습니다. 홍보 저희 계속 있을 거라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말 걸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결국 요약하면 스케일링이 비주얼 미디어를 바꾸기 위한 제너러티브 모델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스트래티지가 됐고, 그 중에서도 비디오 데이터가 AI가 세상을 이해하고 상상하기 위한 방식, 데이터 소스로서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AI 모델이 한번 만들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나은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계속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하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레이턴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AI 모델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가 매직 버튼이 아니라 인텔리전트 버튼,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이고, 우리는 그 다음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AI 모델을 만드는 걸 넘어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AI를 모델이나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저희 연락처라서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문의사항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다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